세계의 바다는 지금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팽창하던 중국의 조선 산업이 불과 10년 만에 신뢰의 바닥으로, 아니 심연 속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100조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단순히 허공으로 사라진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가진 제조 역량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적표이자 전 세계의 선주들이 뼈저린 후회 속에 치러야 했던 수업료였습니다. 겉으로는 거대해 보였던 중국 조선업의 선체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쏟아져 들어오는 물을 막아내고 침몰하는 글로벌 해운물류의 구명정이 되어준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나 반사이익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낸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뉴스 브리핑을 넘어 이 거대한 드라마의 이면에 숨겨진 기술적, 구조적, 그리고 지정학적 진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바다지배라는 신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해운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유럽의 한 유력 해운사가 중국 국영조선소에서 야심차게 인도받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 배는 바다를 누빈 지 불과 3년 만에 운항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선박의 기대 수명이 25년에서 30년임을 감안하면 이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걸음마도 떼기 전에 쓰러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엔진룸을 열어본 엔지니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핵심 구동축의 마모는 심각했고 배관의 연결 부위마다 미세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수리를 시도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설계도면과 실제 배의 구조가 달랐습니다. 부품은 호환되지 않았고 중국 조선소 측은 보증기간 만료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수천억 원이 투입된 그 배는 바다를 호령하는 대신 인도의 알랑 해변 같은 선박 해체장에서 고철 덩어리로 잘려나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건주 비용의 절반은커녕 고철값 몇 푼만 남긴 채 말입니다. 이것은 단일 사례가 아닙니다. 해운 강국이라 불리는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의 선주들이 지금 모두 같은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중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가격이었습니다. 한국산 선박보다 20%, 많게는 30% 저렴한 견적선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경영진들은 엑셀 파일 속의 숫자만 보고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인된 가격표 뒤에는 유지보수 비용의 폭탄과 운항 중단이라는 더 큰 청구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선박 비즈니스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엔진이 멈춘다면?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선체 용접 부위가 찢어진다면? 그것은 곧장 막대한 화물의 손실과 승조원의 생명, 그리고 환경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조선업의 핵심 자산은 거대한 도크나 크레인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고장이 나면 즉시 부품을 보내줄 것이라는 믿음, 20년 뒤에도 이 배가 문제없이 떠 있을 것이라는 확신. 중국 조선업은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이 가장 중요한 자산을 스스로 갉아먹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2020년대 들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중국 조선업의 심장부, CSSC, 중국 선박공업그룹을 해부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 조선그룹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는 기형적인 탄생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2019년 중국 정부는 경쟁력을 잃어가던 19개의 국영조선소를 강제로 통폐합하여 CSSC를 출범시켰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정했습니다. 이것은 합병이 아니라 부실기업 폭탄 돌리기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썩은 사과와 싱싱한 사과를 한 상자에 담으면 결국 모든 사과가 썩게 되는 이치와 같았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좀비 조선소들을 살리기 위해 건강한 조선소의 자금과 인력이 차출되었습니다. 기술 개발에 쓰여야 할 돈이 부실을 메꾸는 데 탕진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 특유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할당량, 코타, 이 단어가 중국 조선업을 망친 주범입니다.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건조 목표 척수는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조선소 소장에게 중요한 것은 배의 완성도가 아니라 기한 내에 배를 물에 띄우는 속도였습니다. 승진을 위해 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정 단축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용접이 충분히 식기도 전에 페인트를 칠하고 필수적인 비파괴 검사를 건너뛰었습니다. 진수식에서 터지는 샴페인과 화려한 폭죽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실 시공이라는 시한폭탄이 장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특히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LNG, 액화 내추럴 가스 운반선 분야에서 중국의 실력은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LNG선은 바다 위의 냉동고라 불립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액체 가스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특수 합금 기술과 정밀한 용접 기술이 필수입니다. 만약 단 하나의 미세한 기포라도 용접 부위에 남아있다면 극저온 상태에서 철판은 유리처럼 깨져버리는 저온 취성 현상이 발생합니다. 2018년 중국이 야심차게 건조한 LNG선 글래드스토노가 인도 2년 만에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섰습니다. 엔진 고장뿐만 아니라 화물창의 단열 성능 문제로 가스가 기화되어 날아가는 손실률, 보일오프 레이트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설계 실패이자 기술적 파산 선고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에게 확실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LNG선은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 이 교훈은 2025년 수주 실적이라는 성적표로 증명되었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17만 4천 입방미터급 이상의 초대형 LNG선 물량을 한국 조선사들이 사실상 싹쓸이했습니다. 중국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시장은 이제 냉정하게 양분되었습니다. 석탄이나 철광석을 나르는 단순한 벌크선은 싼 맛에 중국에게 맡기지만 한 척당 3천억 원이 넘는 LNG선이나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미래 선박은 오직 한국에게만 맡기는 시장 분화, 마켓 바이퍼케이션 현상이 굳어진 것입니다. 중국은 양을 가졌을지 몰라도 한국은 질과 미래를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산업적 몰락은 태평양 건너 미국 펜타곤, 국방부의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중국의 민간 조선업 붕괴가 왜 미국의 안보 위기로 연결되는 걸까요? 현대전에서 조선업은 곧 국방력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배를 만드는 도크는 유사시 군함을 찍어내는 병기창이 되고 배를 고치는 기술자는 전함의 생명을 연장하는 의사가 됩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 불리며 일주일에 항공모함을 한 척씩 찍어내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조선업의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존스법이라는 보호무역 장벽 뒤에 숨어 경쟁력을 상실한 미국 조선소들은 이제 상선은커녕 자국 해군의 군함을 제때 수리할 능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2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절망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미 해군의 7함대가 작전을 수행하다가 구축함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본토 샌디에고까지 배를 끌고 가서 수리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전력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에게 SOS를 보낸 이유입니다. MRO 사업은 단순한 하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 해군의 전력을 유지시키는 혈관 역할을 한국에게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일본이 아닌가? 일본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고 과거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가깝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을 지나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일본 조선업의 비극적인 몰락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실패는 생태계의 붕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반면 교사입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 조선사들은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를 만드는 건 돈이 안 된다. 부품만 팔자. 그들은 도크를 폐쇄하고 숙련공들을 해고하고 대신 엔진이나 항해 장비 같은 기자재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잠시 좋아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장에 맥이 끊겼습니다. 용접봉을 잡던 장인의 손기술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하며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일본에는 군함이나 대형 선박을 수리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인력과 인프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가 일본 조선소를 시찰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참담했습니다. 하드웨어는 녹슬었고
소프트웨어, 즉 인력은 사라졌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2015년 해양 플랜트 부실 사태로 인한 죽음의 계곡을 건널 때 한국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겪으면서도 결코 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과 사람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 차세대 친환경 선박을 연구했고 현장의 명장, 마스터들은 후배들에게 용접 토치를 넘겨주며 기술의 명맥을 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이 맞이한 호황은 단순한 사이클의 순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격차의 실현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선박 제조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안보 흐름을 통제하는 플랫폼 국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관이 막혔을 때 유럽을 구원한 것은 한국산 LNG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 해군의 군함들이 한국의 조선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쉬라호의 정비 사업을 수주한 것은 그 거대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한국은 미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운반선, 그리고 자율 운항 선박까지. 중국이 저가 수주와 부실 시공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의 바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피처폰들이 몰락했던 것과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조선업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명확한 철학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빨리 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중국은 속도와 물량으로 바다를 덮으려 했지만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고통 속에서도 기본을 지켰고 그 신뢰가 쌓여 지금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만은 금물입니다. 일본이 겪었던 인력 단절의 위기는 한국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숙련공 부족 문제, 주 52시간제의 경직성, 청년 인재들의 제조업 기피 현상, 이 난관들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한국 조선업의 향후 5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 앞에는 찬란한 기회와 엄혹한 과제가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조선업의 아킬레스건, 인력난과 로봇 자동화의 현주소에 대해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